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제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에듀윌에서 발행한 2025년도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판서로서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적인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내용들이 끝나게 되면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제가 제 OT 때 말씀드렸죠. X 뭐 가로치고 X, 그 다음에 뭐 체크, 그 다음에 가로치고 체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들을 해드릴 거니까 교재를 좀 준비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따라오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업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보시는 교재가 없더라도 다른 학원 교재라든가 뭐 교수님들이 발행한 뭐 다른 책들 보셔도 수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책이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에듀윌에서 발행한 이 책만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 그런 내용들은 꼭 아니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책 16쪽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학 서설이라고 나오는데요. 챕터 1에서 이제 부동산학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이 바로 첫 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과연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이 좀 들 수 있어요.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살펴봤을 때 책에서 보여지다시피 뭐 김영진 교수라든가 뭐 조주현 교수라든가 뭐 안정근 교수라든가 뭐 방경식 교수, 뭐 더 나아가서 뭐 서광철 교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게 있는데 각자 조금씩 일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공통된 내용들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떨어지는 그런 정의는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 그러면요. 이 부동산학이라는 녀석들은 자, 여기 보세요.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어요. 뭐 경제학도 있고 뭐 건축학도 있고 뭐 심리학도 있고 법학도 있고 정치학도 있는데 이것들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학문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뭐 그 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겠죠. 이런 학문들을 포괄하는 어떤 어떤 원칙 같은 그런 학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짬뽕이에요. 짬뽕.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부동산학이라는 녀석은 어떤 독립된 학문이라고 좀 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뭐 경제학의 내용 일부, 뭐 건축학의 내용 일부, 뭐 심리학의 내용 일부, 뭐 경영학의 내용 일부 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갖다 놓은 학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다시 올라와서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동산학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렸을 때는 이 종합적인 어떤 학문들을 가지고 이것을 응용한 어떤 사회과학의 한 범주로서 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회과학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이렇게 책에 나와 있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동그라미 1번에서 6번 총 6가지가 있구나. 요게 개념이 아니고 동그라미 7번, 8번, 9번, 10번, 뭐 100번, 뭐 1000번 이렇게도 더 많이 이제 확장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1번과 6번은 여기서 나오는 어떤 대표적인 내용에 하나에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사회과학과 대조되는 애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순수과학과 자연과학이라는 녀석인데 사회과학과 순수과학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그 성질이 좀 달라요. 보시면은 순수과학과 자연과학의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 수학이라든가 기하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뭐 지구과학, 뭐 천문학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서 진리를 표방하고 탐구해 나가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 기하학이라는 녀석은 이 도형 이게 그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원리를 노출해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게 물리학 같은 경우는 물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또 진리를 탐구하는 거고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다른 행성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우주 현상을 탐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은 사회과학이라는 녀석과 이런 대분류의 녀석들을 비교해서 살펴봤을 때 뭐가 가장 큰 차이냐면요. 여기에는 인간이 들어갑니다. 인간. 바로 이 인간이 개념이 들어가면 요거는 사회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냐? 맞아요. 왜?
인간이 행위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어떤 자원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인간이 행위를 개입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과학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뭐 건축학도 마찬가지예요. 건축학이라는 것도 인간이 어떤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어떤 공학적인 접근을 하고 어떤 재료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내용들은 다 인간이 들어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이라든가 기하학이라든가 수학 이런 것들은 인간이 없어도 이미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를 갖다가 탐구하는 것들이 이런 자연과학과 순수과학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중 부동산학의 정의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난 다음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쭉 보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뭐 4번까지는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뭐 사회과학의 한 범주다.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실천과학의 한 범주다.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종합운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쭉 나오다가 동그라미 5번쯤에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다. 이런 것들 나오면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좀 보시고 책을 한번 돌아와 볼게요. 책 16쪽입니다. 자, 제1절 부동산학의 이해에서 나오고 네오박스 1번에 부동산학의 정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정의를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각 교수들마다 약간씩 다른 정의를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공통적인 내용은 이 인간이 핵심이라는 거고 거기다가 이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의 한 범주에 속한다. 더 나아가서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넘어가서 네오박스 2번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서 나오는데 여기 내용은 이거 보시면은 뭐 1번부터 2번, 3번, 4번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동그라미 7번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규범과학, 종합과학, 경험과학 이런 내용이 아니고 뭐 이제 뭐 짬뽕과학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틀린 내용이 아니거든요. 우리 출제라는 것은 항상 문제를 출제할 때는 항상 오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이의신청이라든가 어떤 복수정답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어떤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내용들은 이건 하나의 어떤 거대한 것의 예시일 뿐이고 뭐 더 나아가서 동그라미 7번, 8번, 9번도 보기에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18쪽 넘어가서 이제 부동산학의 여러 측면과 복합 개념이라고 하는 네오박스 3번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념들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동산학의 개념이 무엇이냐 혹은 부동산학을 어떤 다양한 개념 속에서 한번 추출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도 접근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대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적인 개념도 있고 경제적인 개념도 있고 뭐 기술적 이거 혹은 뭐 물리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 가지의 측면을 우리가 합쳐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부동산에서 접목시켰을 때는 어떤 공법적인 규제라든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내용으로 탐구를 해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있는데 부동산학이라는 녀석의 어떤 관점을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부동산학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오른쪽 측면인 법률이라 그랬을 때 오른쪽 측면을 법률적으로 살펴보자라는 취지로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제 뭐 경제적 개념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 과연 부동산이라는 것은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 혹은 부동산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을 따르는 것이냐 혹은 뭐 더 나아가서 부동산이 이제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요건들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자라는 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기술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 개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 물리적 실체가 있는 어떤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한 특질로서 한번 이거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 개념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게 아니고 동시에 세 개를 고려해보자라고 하는 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여기서 뒤에서 몇 페이지 있다 또 나오겠지만 뒤에 나오는 복합
복합 부동산과는 다르다는 거 여기서 기억하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다른 거예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법체계가 지금 토지가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각자 하나씩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하나의 토지다. 이거는 하나의 건물이다. 그럼 부동산이 몇 개 있습니까? 총 2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법체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하나로서 고려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 복합 부동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정의로서 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 복합 부동산이란 법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으로 일컫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다라고 하면은 다 틀린 내용이 됩니다. 말장난하기 좋으니까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세요.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자, 18페이지 네모박스 3번 1번에 자, 1번이죠. 부동산학의 여러 측면에서 나오는데 뭐 양가로 1번부터 2번, 3번까지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뒤에서 나오는 부동산학 강론, 예를 들면 부동산 경제론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정책론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세히 배울 거니까 지금은 총론이니까 앞에서는 아주 그냥 개괄적으로만 다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네모박스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2번에 복합 개념의 논리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 표를 보시면은 부동산의 복합 개념으로서 여기 나오는 법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술적 개념이 있는데 얘네들은 형태가 없어요. 얘네들은 무형적 측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술적 개념이라는 것은 물리적 개념을 뜻하기 때문에 물리적 개념이라는 것은 형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유형적 개념이라고 분류한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넘어가서 제2절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에서 나오는데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2절은 X를 칩니다. 그래서 제2절은 완전히 X 치고 제2절 다음에 나오는 제 3절까지는 전부 다 책을 읽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쭉쭉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넘어가냐면은 22쪽에 제 3절이 나오기 전까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3절에 부동산학의 이념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부동산학이 과연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 부동산학의 어떤 바로잡아야 될 혹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취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학문의 이념이라는 거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고 정의를 내리더라도 반드시 그와 반대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그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내용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뭐 가로치고 X라는 거는 한 번만 읽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 3절 같은 경우는 아예 읽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X 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4쪽에 제 4절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서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시험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가져가야 될 게 우리가 네모박스 1번은 X를 치시고 다음 페이지에 네모박스 2번을 좀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네모박스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그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부동산학은 이게 되게 쉬운 학문이에요. 지금 공인중개사 수준에서 부동산학계로는 굉장히 쉬운 수준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이제 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시고 나중에 감정평가 자격증 하시기 위해서는 1차에 또 부동산학 이제 개론이 아니라 부동산학 그 학개론이 아니고 학원론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공인중개사 수준에 약 한 4배 정도는 더 어려운 이제 내용들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내용들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편히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쪽에 보시면은 네모박스 2번에 뭘 보셔야 되냐면요. 자, 2번에 사적 부문의 부동산 활동 중에서 네모박스에 여기 표가 나타나 있죠. 표에는 자, 여기 나타납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자, 여기서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의 부동산업을 나타낼 거예요. 여기서 관련된 부동산업. 우리가 부동산업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도 부동산업이고요. 부동산 개발 활동도 부동산업이에요. 부동산 임대하는 뭐 건물주들이 있죠. 임대업이라 그러거든요. 다 부동산과 관련된 업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뭘 살펴볼 거냐면 부동산업을 분류해보자.
분류라는 거는 나누자라는 거죠. 나누자. 나누다란 뜻이니까 정말 한번 세분화해가지고 부동산을 이렇게 쪼개보자. 여기서 이렇게 쪼개보고, 여기서 이렇게 또 쪼개보고, 여기서 또 이렇게 쪼개보고, 여기서 또 이렇게 쪼개보고 하자는 취지로서 나오는 게 부동산학의 여기 나오는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내용이에요. 얘는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잘 나와서 이거는 공부를 했으면은 무조건 맞는 거니까 꼭 가져가세요. 거의 3년에서 한 4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대분류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는 부동산업을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업을 한번 쪼개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업을 쪼개봤을 때 한번 크게 쪼개보면은,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부동산이 임대 및 혹은 공급업이 있어요. 임대업과 공급업. 요게 있고, 또 나머지로 쪼개지는 게 이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부동산업을 크게 보면은 임대업과 공급업, 그리고 나머지 쪼개지는 게 서비스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업을 좀 먼저 볼까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자, 두 가지로 또 쪼개집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관리업이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부동산 중개, 그리고 부동산 자문, 그리고 감정평가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업을 대분류로 나눴을 때는 임대 및 공급업이라는 분류로 하나로 쪼개고, 그리고 밑에 서비스업으로 쪼개는데, 서비스업을 또 쪼개보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관리업이 있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개관리, 그리고 자문, 감정평가업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을 먼저 한번 쪼개보면은 이건 부동산 중개업이 있겠고, 그리고 투자자문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평가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하는 건데 분양을 대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행위들은 전부 다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에 속하면서 서비스업에 속하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중개업,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 대행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애들이랑 분류가 좀 될 건데 그 분류의 기준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먼저 관리업을 한 번 더 쪼개보면요. 여기서는 자,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 있겠고,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거용 부동산은 말 그대로 아파트 혹은 뭐 단독주택 혹은 뭐 이제 고급 빌라 이런 것들 다 관리를 안 하면은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건물의 내용연수라는 걸 저 뒤에서 배울 거거든요. 내용연수라는 것은 이 건물의 효용이 다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건물이 한 50년 정도 쓴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50년이 내용연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이 딱 됐을 때 이 건물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부동산을 관리를 안 하면요. 실제로 50년을 쓸 수 있는데 관리를 아예 안 해버리면은 30년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더 오래 쓰냐 적게 쓰냐의 차이점이고, 관리를 하면 할수록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경제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인간이라 그러면은 어차피 투입된 돈은 똑같아요. 내가 이걸 건물을 지었을 때 30년을 쓰든 50년을 쓰든 애초에 들어가는 돈은 똑같은데 하나의 건물을 최대한 오래 쓰는 게 경제적으로 좀 이익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리업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만 따로 하시는 업체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이게 반대 나오는 이 비주거용 건물만 따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업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주거용 건물은 또 나아가서 이제 상업용 건물, 업무용 건물, 혹은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만 따로 관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비주거용 건물이라 그럽니다. 비주거용 어떤 부동산이라 그러고, 이런 것들만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얘네들 지금 핵심이 봐야 될 게 이 서비스업이에요. 임대업이랑 공급업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가 잘 되는 게 이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과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있으니까 분류를 다르게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쵸?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요. 자,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쪼개놓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의 특징이 있으니까 주거용 부동산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되고, 비주거용 부동산은 상업용, 업무용, 뭐에 대한 빌딩 같은 거죠. 빌딩 같은 거를 관리할 때는 그 특색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쪼개놨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라는 내용이랑 관리업이라는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관리업과 얘네들의 차이점은 얘네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용역과 관련된 서비스, 용역과 관련된 서비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중개업이든 투자자문이든 감정평가든 분양대행이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자기가 그 부동산을 만지거나 혹은 관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부동산 이런 것들을 맡는다 보시면 되겠고,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이 부동산을 뭐 다룬다라는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루는 거에 목적이 돼 있고, 이런 애들은 관련된 서비스, 그러니까 용역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서 살펴보면은 분류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리업은 이제 이렇게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중개 자문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용역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분류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위에 돌아볼게요. 이제 임대업과 공급업은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임대업과 공급업은 두 가지로 또 나옵니다.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공급업 같은 경우는 개발 혹은 공급업으로 쪼개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쪼개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항상 왜 이거를 쪼개놨을까? 왜 쪼개놨을까 생각해보면요. 자, 임대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월세 받는 거예요. 월세. 그렇죠? 우리가 건물주라 그러면은 건물주는 임차인한테 월세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의 임대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발과 공급이랑 임대 이런 것들이 과연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과 공급은 어떤 이런 시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개발과 공급은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공을 한 다음에 이것은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뉘앙스를 살펴보시면은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도 분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이 관리업의 내용을 준용을 해서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기타 부동산 임대업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개발 및 공급업도 마찬가지예요. 주거용 부동산 개발업, 요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업, 그리고 기타 부동산 개발업 혹은 공급업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가 나오는데 거의 뭐 3, 4년에 한 번씩 나온다 보시면 되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표 중에서 이런 애들이에요. 결국 맨 마지막 이 대분류, 중분류, 뭐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서 요 세분류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에서 절대 틀릴 일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25쪽에 네오박스 2번에 나오는 여기 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요 표만 보시고 네오박스 2번은 전체 읽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26쪽에 넘어가서 네오박스 3번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험에서 나오면 복수 정답 혹은 전부 정답 처리가 될 거라서 시험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네오박스 3번 페이지는 제가 가로치고 X 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만 좀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읽어보면은 이제 26쪽에 우리가 뭐만 좀 보면 다음 페이지. 자, 27쪽에 7번에서 나오는데 임장활동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임장활동. 자, 임장활동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움직일 수 있지만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한테 야, 너 일로 좀 와봐 라고 한다 그래서 얘가 이 말 듣고 나 그리 갈게 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를 탐색을 하거나 뭔가를 조금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장활동이라는 게 정의가 뭐냐면은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움직여서 실체를 파악한다. 이게 이제 임장활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매체나 이제 뭐 그런 데에서 임장활동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임장활동에서 뭘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실체를 파악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내용도 있겠고요. 법률적인 내용도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해서 들으세요. 경제적인 내용도 있겠고 혹은 문화, 사회적 현상도 이 임장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아무리 이제 뭐 그 카카오맵이나 뭐 그 네이버 로드뷰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 그래서 이 임장활동의 그 어떤 접근성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임장활동이 꼭 필수적인 게 대표적으로 요 법률적 내용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법률적인 내용은 등기부라고 하는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에서 모두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안 그렇습니다.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는 여기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를 했는데 서류만 보고 중개를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나타 있는 내용들로 중개가 됐다. 그리고 나서 의뢰인들이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공인중개사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임장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을 좀 잘 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리적 내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건물이 원래 이렇게 4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공부상 지적 공부라고 하는 건축물 대장에 4층 이렇게 써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서 실제로 임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 옥탑이 이렇게 있었네 라고 하면은 이거 실제로 4층이긴 하지만 옥탑인 것까지 가치를 반영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서류에 안 나타내 있어요. 공부 서류에 안 나타내 있으니까 꼭 물리적인 내용, 법률적 내용 이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임장활동이라는 걸 꼭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임장활동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육체를 움직여서 그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체를 파악한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자, 28쪽에 네오박 4번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원칙인데요. 이거는 뭐 학문적인 원칙이 아니라 그냥 책의 저자, 지금 2025년 요 책 쓰신 분이 있잖아요. 에드윌. 요 분이 어떤 생각하는 거, 혹은 어떤 개인이 어떤 생각하는 거, 어떤 학자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일반 원칙일 뿐이고 이거는 그 모두가 통용할 수 있는 누구나 반박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대원칙으로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 내용들은 공부를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훨씬 더 좀 이롭습니다. 그래서 네오박 4번은 X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0쪽에 넘어가면요. 챕터 2가 나오는데 지금 여태까지 배웠던 요 내용들이 있죠? 요 내용들은 진짜 시험에 나오기가 거의 어려워요. 거의 뭐 한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아까 뭐 많이 나와봐야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업 요 정도만 나올 수가 있고 뭐 앞에서 배웠던 뭐 부동산학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애들을 피부로서 부딪히는 단계가 왔어요. 그게 이제 챕터 2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잠깐 쉬었다 좀 볼게요.